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심장혈관 질환 역시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응급 상황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평소 심장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민감해야 하는 특징적인 증상들은 없을까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혈관 건강의 이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심장 건강을 위해서 살펴야 하는 부분들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풀어보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소 없던 숨찬 증상이나 가슴 통증이 느껴질 때 심장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흉통이 모두 심장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건 아니어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리 점검하고 살피는 내 몸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흉통을 증상으로 하는 다른 여러 질환들도 많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심장이 가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 증상이 흉통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슴 중앙 부위에 그 식도가 있고 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일 때도 심장병처럼 흉통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왼쪽 가슴에 있는 갈비뼈, 연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염증이 있으면 연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경우도 흉통이 꼭 심장병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게 또 대동맥도 가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대동맥이 찢어지는 아주 위험한 병인데 대동맥 박리증 뭐 이런 경우도 흉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흉통을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숨이 차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될 때 물론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특히 협심증 이런 경우에 흉통이란 것은 왼쪽 가슴 또는 가슴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짓누르거나 뭐 쥐어짜는 듯하고 또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뜨겁고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심장병 증상이고요. 이제 이런 게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거 뭐 계단을 빨리 올라간달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길 때 또 추위 이런 경우에 악화될 때 대표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짓누른다, 뭐 쥐어짜는 것 같다,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평소 심장 질환이 있었다거나 뭐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부분들도 진단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주로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세요? 증상에 대한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검사보다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협심증 의심될 때 물어보는 게 크게 6가지를 여쭤보거든요. 가슴 어느 부위 위치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쥐어짠다, 압박한다 뭐 그런 통증의 양상 이걸 물어보고 또 세 번째로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슴 통증이 생겼는데 쉬면은 이게 호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오래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5분, 10분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협심증 있는 경우는 20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증상 지속 시간이. 만약에 2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라면 심근경색,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이제 피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 근육이 썩는 그런 심근경색이거나 아니면 다른 병을 의심을 해봐야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어떤 경우에 악화되는지 또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뭐 동반 증상이 뭐가 있는지 또 왼쪽 어깨나 턱 쪽으로 이렇게 그 방사 이렇게 퍼지는 그런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쭤봅니다.
그럼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심장 초음파를 비롯해서 확인에 필요한 방법들도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심이 되면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크게 저희들이 이제 심장 초음파라는 심장을 그냥 초음파로 영상을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혈관을 보는 방법이 또 있는데 혈관을 보는 방법은 심장 혈관 CT를 찍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맥을 통해서 관을 넣어가지고 심장 혈관을 영화처럼 쭉 찍어내는 그런 혈관 저용술이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심장의 피 공급이 원활한가. 원래 이제 보통 상황에서는 피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네. 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심장을 좀 무리하게 만들면 피가 덜 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달리기를 시켜본달지요. 트레드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러닝머신 뛰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약물로 약물로 이제 심장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 네. 진단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뭐 심장 초음파를 하든 이제 뭐 혈관 CT나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예. 달리기를 시켜서 또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예. 약을 또 써보기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참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이제 심장 질환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심장병 중에서는 가장 무섭죠. 사망률이 높으니까요. 급성 심근경색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동맥경화거든요. 심장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가지고 갑자기 기름때가 터지면서 피떡으로 혈관이 확 막아지어가지고 심장 근육이 썩는 게 심근경색인데 그 순간에 부정맥이 치명적인 것이 발생해가지고 심장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한 40% 됩니다. 그렇군요. 첫 증상이. 그게 무서운데 이게 이 동맥경화 병변이 심해도 증상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진행해가지고 또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이 동맥경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진행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위험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그다음에 당뇨, 복부 비만 이런 경우가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내과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에는 건강검진 하다 보면은 또 심장 혈관 CT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 그렇게 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사망률이 높은 만큼 이제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에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미리 검사해서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자기 위험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 비만 결국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위험 인자들 최대한 관리하고 막으면요. 거의 4분의 3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약물이나 뭐 운동, 식이 이런 걸로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제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있었거나 다른 심장 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도 약을 잘 드시고 또 그리고 그 위험 인자, 고혈압 같은 것을 적절하게 아주 최대한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운동하면 재발률은 상당히 저희들이 좀 낮추고 있습니다. 약도 좋아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는 방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재발을 많이 낮출 수 있다. 걱정만 하실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이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혈관 CT 말씀하셨지만 뭐 심장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설명을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이 심장병 가장 중요한 게 관상동맥이라는 심장혈관인데 심장 근육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혈관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름때가 낀 게 동맥경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다 그러면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질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위험이 높아진다기보다는 한계를 넘어선 순간에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크게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기름때가 조금씩 끼어다가 많이 끼어지 예를 들어서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한 50%, 70% 되는데 갑자기 안에 있는 기름때가 터집니다. 기름이 많은 경우는 기름때가 툭 터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몸에서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이나 응고인자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피떡이 만들어지는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위험인자를 왜 관리를 하라고 그러냐면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해주면 급성으로 막히는 비율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조금씩 막히면 증상이 생기거든요. 네. 운동을 하다 보면 보통 때는 증상이 없는데 빨리 걷거나 계단 오르면 가슴이 불편한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스텐트 시술로 다 치료를 해볼 수 있어요. 네. 해볼 수가. 그런 경우는 급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좀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증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또 증상이 없어도 내 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예. 이제 증상,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6가지 증상이. 근데 다 모든 환자분들이 또 꼭 그렇게 맞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다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몸 관리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 위험인자, 뭐 혈압 조절, 고지혈증, 당뇨, 특히 금연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제 요즘에 환자분들이요, 특히 심근경색도 40대, 50대 굉장히 늘어나요. 결국 그런 분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높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그 위험인자 관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해드리자면 가족 중에 이제 부모님 중에랄지 뭐 직계 가족 중에 심장병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에 있었던 분의 자손들이라면 아무리 증상이 없고 젊은 나이여도 미리미리 검사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혈관 건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혈관 안에 쌓인 콜레스테롤이나 염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흡연하시는 분, 이제 가족력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생활 습관으로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일까요? 글쎄, 복합적이에요. 요즘에 복부 비만 해가지고 비만하신 분들이 요즘 유급이라는 주사약제도 많이 맞고 그러시던데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음식들이 많이 섭취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심근경색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인스턴트 식품들 또는 이제 가공하는 식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제일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부족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데 그걸 소모가 안 되는 거죠. 여분의 콜레스테롤은 이제 간에서 거쳐가지고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음식 조절하고 운동 관리 해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담배는 특히 혈관을 계속 자극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을 계속 망치로 두드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지나다니는 혈관에 있는 피 성분을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관도 망가뜨리고 피도 끈적끈적한 데다가 기름기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자극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터지기도 하고 계속 자극이 되면서 쌓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또 혈압에도 무심한 분들이 많은데요. 혈압 관리의 중요성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에서는 콜레스테롤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비만이 상대적으로 미국인들보다는 덜하거든요. 혈압에 대한 좀 취약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더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미국, 유럽, 이제 10월 달에 일본에서도 진료 지침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위험 인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압을 130 아래로 컨트롤하고 돼 있어요. 수축기 고혈압을. 옛날에는 140 밑에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목표를 130으로 잡고 적어도 120대 컨트롤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은 자기 혈압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렇죠. 근데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조기 관리가 굉장히 요즘에 중요합니다. 빠른 나이에 조기 인지를 하고 빨리 치료에 들어가면 그만큼 장수무병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특히 젊은 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자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꼭 수치를 알아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혈압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는 어떨까요? 스트레스의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또 직업적인 것도 있고 근데 가능한 한 좀 이제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보다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고요. 많이 걷고 특히 이제 자연 속에서 많이 걷는 걸 가능한 권장드리고 지하철이나 보면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가끔은 내려놓고 음악도 들으면서 또 보면서 그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경감 대책을 개별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검진에서 알 수 있는 수치들에 대해 검진을 했음에도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자기 혈압하고 지금 검진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언뜻 보면 특히 자기 혈압하고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이런 수치들 그리고 혈당 수치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제가 볼 땐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좀 충분히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심장 건강을 위해서 살펴야 하는 부분들 짚어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우의 To be with you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세입니다. 얼마 전에 명절도 앞두고 있고 해서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걱정하던 엄마는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알고 있었던 거고 약을 드시고 있어서 수치들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와 자궁 초음파를 선택 검사했는데요. 갑상선 양측으로 1.6cm 이하의 결절이 관찰된다고 나왔거든요. 갑상선 낭종은 흔하다는 소견과 함께 정기적인 검사로 크기나 모양 변화를 관찰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궁 초음파에서도 균일하지 않은 자궁 실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7.3cm 이하의 근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폐경이 됐는데요.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빈뇨나 빈혈이 있으면 상담을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없으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또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 내 3mm 이하의 미세 용종이 의심된다고 추적 검사를 하라는데 몸 여기저기 결절이 많다는 거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걱정이 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검진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사연으로 주셨는데요. 가족 건강 검진을 받으셨나 봅니다. 교수님, 요즘은 가족이 함께 이렇게 검진받는 경우도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가족이 같이 검진을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비교해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 상담도 함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해하기가 좀 훨씬 더 쉬운 편이시고요. 네. 연령대마다 또 조심해야 될 질환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챙길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80대 어머니는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50대인 따님이 몇 가지 이상 소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우선 갑상선 초음파 결과로 갑상선 양측으로 1.6cm 이하의 결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양성 결절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의 거의 대부분은 양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암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는 90% 이상이 암과는 무관한 양성 결절이거나 단순 낭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위험하거나 큰 병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정기 검사로 이제 지켜보면 되는 흔한 소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성 결절이거나 단순 낭종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갑상선 낭종이 흔한가요? 굉장히 흔한 편이고요. 네. 우리나라 그 성인으로 봤을 때는 한 3명에서 4명 중에 1명은 이 건강검진을 시행을 받으시게 되면은 네. 이런 크고 작은 혹들이 좀 발견될 정도로 좀 흔한 편이시고요. 네. 낭종이라는 거는 그냥 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안에 그냥 단순하게 액체만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평생 어떤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됐다고 해도 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놀라지지 않고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연 주신 분은 크기가 1.6cm 이하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1.6cm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작은 콩알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음파 상에서 1cm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잘 지켜보자라고 하긴 하지만 네. 2cm가 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들으시면은 좀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작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1.6cm 정도라고 하면은 작은 콩알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요, 정기적으로 크기나 모양 변화를 관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커지거나 모양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절이라는 거는 이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뭐 네.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크기나 모양을 이제 살펴보라는 거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거나 그 내부의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암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암 말고는 그렇게 변화가 생기면 또 다른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결절의 크기가 이제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목에서 혹으로 만져질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압박감 같은 이제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양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불규칙해진다든지 안에 안 보이던 석회화가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드물긴 하지만 네. 암의 가능성이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 안전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견에서 추적 관찰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게 추적 관찰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절이라든지 뭐 대장에는 용종이라든지 그러니까 흔히 발견되는 소견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추적 관찰만 잘 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네. 그냥 지금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만 잘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아니라 그냥 관리 신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궁 초음파도 했는데요. 균일하지 않은 자궁 실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균일하지 않은 자궁 실질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 결과지에 나오는 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자궁 실질이라는 거는 자궁의 근육층을 이제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이 근육층이 이 균일하게 보여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균일하지 않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 작은 근종이라든지 네. 다른 양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이 초음파상에서 근종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위험한 의미는 아니고 그 폐경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 근종의 크기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요렇게 그냥 실질이 좀 지저분하다, 균일하지 않다 이런 거는 근종이라든지 뭐 다른 양성의 변화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실질이 자궁의 근육층이 균일하지 않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크기 7.3cm 이하의 근종이 보인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7cm가 넘으면 꽤 큰 거 아닌가요? 또 추적 관찰 소견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7cm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크기가 큰 상태고요. 그러니까 자궁에서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폐경 이후라고 하면은 이 근종이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당장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찰하시면서 크기가 변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경 이후라면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해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도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증상이 있으면 상담하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사연 주신 분은 폐경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럼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궁 근종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네. 생리통, 뭐 생리량이 많아지는 거, 빈혈 같은 증상이 이제 나타날 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폐경이 된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그대로 두셔도 괜찮고요. 근데 혹시라도 뭐 출혈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증상들이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크기 변화가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된다는 건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이제 증상이 없고 크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충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근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양성이고요. 폐경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폐경 이후에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뭐 출혈, 통증 같은 이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네. 단순한 근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럴 때는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으로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 내 3mm 이하의 미세 용종이 의심된다고 역시 추적 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담낭 안에 생기는 용종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3mm 정도의 아주 작은 담낭 용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정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크기가 커가지고 1cm를 넘어가는 경우라든지 이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경우에는 네. 이 담낭 암의 위험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만 네. 그 1cm보다 작은 뭐 3mm 정도의 작은 미세 용종이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담낭 안의 용종은 이제 크기가 커지는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검진 결과로 결절도 있고 근종도 있고 용종 소견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봅니다. 전반적으로 몸 상태의 위험 신호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뭐 검진에서 뭐 갑상선 결절, 뭐 작은 근종, 그다음에 뭐 용종 이런 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시죠.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은 양성이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나 관리가 이제 가능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몸 전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증상이 동반되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어떤 크기의 변화라든지 모양의 변화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만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검진 결과에서 추적 관찰이라는 말은 이제 지켜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는 한 괜찮다는 걸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검진 결과에서 추적 관찰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는 네. 지금 당장 위험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나 모양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건강에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이 변화를 체크하라,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40대 여성이 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급격하게 살이 많이 찐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전보다 2020년보다 한 15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찌고 나니까 이런저런 신체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왼쪽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제 공부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가정일도 있고 또 개인 자기 개발 활동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서 아마 피로도 누적이 돼 있고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이 왼쪽에 흰머리가 나면 몸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0가닥 정도였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머리를 딱 들쳤더니 왼쪽 부분에 유난히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검색에서는 간에 좀 무리가 있으면 왼쪽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경향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 같아서 혹시 그게 맞는지 건강검진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으로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발병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말기 때 발병이 돼서 만약에 나에게 암이라는 것이 이제 좀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암이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현되기 전에 좀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좀 걱정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네요.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15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많이 늘긴 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5kg만 는다라고 해도 혈압이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또 늘어나게 되면은 관절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뭐 수면의 질이라든지 피로감에도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그 건강 전반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체중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여러 원인을 스스로 찾고 있는데 체중 증가가 주는 건강상의 위험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몸에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세요. 5년의 세월 동안 이제 15kg의 체중 증가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신 건데 40대 나이로 볼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40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체중이 한 15kg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질환의 위험이 또 높아지게 되고요. 네. 지방간이라든지 숨원 무호흡증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압이라든지 혈당,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간 기능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하세요.
특히 왼쪽으로 흰머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간이 나쁘면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는 게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좀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흰머리라는 거는 이제 노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전적인 영향,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이 안 좋은 거랑 그 머리카락 색깔이 좀 변하는 거랑은 그 직접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흰머리 위치만으로는 어떤 간의 문제를 판단하는 거는 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요.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가 주는 위험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지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근거가 없는 정보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정보를 좀 의존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불안이 굉장히 커지게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정작 필요한 검진이라든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건강과 관련된 뭐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전문 의료진하고 상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게 불안감도 줄이고 치료도 빨리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췌장암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췌장암 말기에 발견돼서 짧은 기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췌장암이 발견이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췌장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췌장 자체는 배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그 검진 초음파만으로는 발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위하고 장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기에 어떤 변화를 좀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CT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해야지만 확인이 좀 가능한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이 어렵다는 암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췌장암도 가족력의 위험이 있을까요? 사연 주신 분은 가족력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데 어떨까요? 부모나 형제처럼 이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네. 일반인보다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가족력 하나만으로 이 암이 생긴다고 보기 좀 어렵고 흡연이라든지 비만, 당뇨 같은 어떤 이런 요인들도 함께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고 건강검진에서 뭐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CT 같은 정밀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췌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췌장암 초기에는 증상들이 거의 없고요. 네.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체중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고 네. 배하고 허리 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이 아무래도 담간하고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종양이 커지면서 이 담즙이 내려오는 통로를 막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황달이 생기면서 피부하고 눈이 노래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구역감, 그 다음에 대변 색깔이 좀 옅어지는 이런 식의 변화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초음파 검사, CT, MRI 말씀 주셨는데요. 췌장암 예방을 위한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검진이 방법일까요? 췌장암은 이제 조기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정기 검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일반 건강검진 초음파로는 췌장을 잘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가족력과 같은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복부 CT라든지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고 당뇨병이 새로 생겼고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꼭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이라는 거는 예방보다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암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검진을 통해 가지고 미리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ES의 달리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